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폭탄을 던지며 우리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코스피는 1년 반 만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는 104%라는 기록적인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84%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놨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잠룡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발효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불붙으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국내 증시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약보합세로 문을 연 코스피는 상호 관세 발효 뒤 2% 가까이 떨어지며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개인이 홀로 9천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도 상호 관세 발효 뒤 낙폭을 키우며 6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후퇴 안 한다는 게 이제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장중에 더 급락한 이유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결국엔 끝없는 대결을 하고 있다는 게 미중 관세 전쟁이 불붙으면서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한때 1,487.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호 관세도 모자라 고환율까지 덮치면서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우리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부분들이 계속 높게 형성되면은 우리 기업들도 생산 비용, 원가 올라갈 거고 또 소비자 물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서 산업계 전 분야로 충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당분간 우리 산업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6천여 대를 실은 거대한 선박이 평택항에서 닻을 올립니다. 이 차량들은 지난 3일부터 발효된 품목 관세에 따라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2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도 25%의 상호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끈 자동차 수출 현장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이은 관세 조치로 이곳의 공기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5일 발효된 보편관세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의 개별관세가 추가 적용돼 모두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입니다. 그동안은 한미 FTA로 사실상 무관세로 교역을 해왔지만 이제는 25%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미국에서 판매 가격을 올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비관세 장벽과 조선사업 협력, 알래스카산 LNG 수입 확대 등을 의제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했지만
전방위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산업계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국에는 상호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 모두 104%에 달하는 그야말로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84% 추가 맞불 관세로 난타전을 예고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엔 상호 관세 34%에 더해 미국의 보복 조치를 감행한 것에 대한 징벌로 50%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부과된 10+10% 펜타닐 관세까지 합치면 104%입니다. 다른 나라들로 반발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을 본보기로 삼은 셈입니다. Right now, China is paying a 104% tariff. Think of it, 104%. 중국은 84% 맞불 관세로 응수했습니다. 34% 상호 관세에 50% 추가 관세를 고스란히 돌려준 겁니다. 미국과 난타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如果美方置两国和国际社会的利益于不顾，执意打关税战、贸易战，中方必将奉陪到底。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건 미국과 협상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18년 1차 무역 합의 때처럼 2천억 달러 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메워줘야 할 공산이 큽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도 숫자로 매길 수 없는 정치적 손실입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반발 여론과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부 정치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트럼프의 공세가 스스로 꺾일 때까지 일단 버텨보는 전략적 인내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잠룡으로 거론돼 온 김부겸 전 총리는 경선에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지난 3년 동안 이끌어온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임 기간 일하는 국회,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탈바꿈했다고 회고하며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 이름처럼 성장과 통합이라는 틀에 방점을 두고 이번 대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의 윤호중, 총괄 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거론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박수현, 한병도 의원도 합류가 전망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조 속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열린 캠프보다 구성을 단순화하고 계파도 안배하며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느 후보가 나오든지 이재명 대표 또 우리 민주당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선전에 임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두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 보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미 출장길에 오르며 경제 대연정으로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실천하지도 못할 공약으로 장밋빛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앞에서도 국제적으로도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의 뿌리를 부각했고 그동안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어 온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 가능성이 낮아지며 측근들이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의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대권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달리 예비 경선 기준인 7명 후보를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라며 흥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수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총리 대망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제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하는 데엔 자신이 제격이라며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대선 출마 일성에서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며 이의제의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정권 수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자신의 모든 부분이 이 전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며 완승을 자신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이 바로 이재명에 맞설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 셈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의 시대적 명령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전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이재명 세력은 입만 열면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오는 13일 등판을 예고하면서 이로써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보수 잠룡들이 두 자릿수를 넘길 거로 예상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이번 대선 구원투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상황입니다. 다만 잇따른 출마 러시 속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요구가 잦아들지 않는 건 그만큼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대항마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방증하는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당내 경선 규칙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양당 모두 당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된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 준비위를 띄웠습니다.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엔 경선 일정과 규칙을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결국 당원들의 투표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비이재명계에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권리당원 표심을 배제하고 100% 일반 국민 투표로 경선을 치르자고 주장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비해 내부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은 흥행 효과를 극대화할 경선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을 받아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까지는 확정했지만 예비 경선 일정과 방식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결권을 넘겼습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두 자릿수에 달해 본경선 전 여러 차례 컷오프가 불가피한데 역시 친윤계와 비윤계 주자들 사이 당심 반영 비율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본경선에선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큰데 당내에선 본경선 후보를 2명만 남겨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진행될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자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1강구도 경선이 유력한 민주당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본선에 당력을 집중하려는 기류가 읽힙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선상에도 오른 데다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 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통령실에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이 문제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무효예요, 무효. 당 일각에선 한 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일단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파면으로 걸위 상태여서 대통령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권한 행사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그동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 완성을 주장해왔다며 억지를 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되면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늘리면서 권한대행의 그런 권한 행사는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민주당은 또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의 인사검증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고 캐물었고 이 처장은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 서류를 낸 게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이 조기 대선 전국 초반 주도권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레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레 늦은 저녁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초동 사저 내부 정비와 전담 경호팀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외의 짐 일부는 이미 서초동 사저로 옮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한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사람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거의 5개월 만입니다. 명 씨는 교도소 안에서 차를 탄 채 그대로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기한이 6월 2일인데 그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전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점 정도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증거인멸 금지도 의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명 씨는 기소 사흘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무릎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는 22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석 달 동안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힘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전 대표요. 민주당 대표직으로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대권 도전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기정사실이기는 했습니다만 말이죠. 내일 이제 대권 출마를 할 텐데 현장 연설 대신에 영상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세 번째 대선 출마잖아요. 19대 대선에는 이제 첫 출마할 때 성남 시계공장에서 택했어요. 제가 본인이 소년공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살았던 역정과 이력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이제 비전으로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했고, 지난번 20대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 때여서 이제 영상 메시지로, 그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그때 이제 대면 접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이번에 또 영상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역시 독점적 지위, 그다음에 가장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여유와 그다음에 조금 뭐랄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장점들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향을 지니고 있으면 굳이 바람 앞에 서지 않아도 향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대선 후보더라도 지금 TPO 일종의 시간, 장소, 오케이션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대선 후보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구애받지 않겠다는 거죠. 듣기에는 뭐 넷플릭스 수준의 굉장히 고도의 영상미를 가진 편집 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뭐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준비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마 내심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은 뭐 군소 후보와는 다르다. 그걸 한번 보여주는 그런 좀 차별성 있는 상징성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뭐 그걸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담길 이제 공약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비전을 또 따로 선포를 한다고 그러고요. 출마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의 후보들 중 가장 대선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어떤 메시지 형식을 택하는 것 같고 아마 공들여서 그 영상을 준비했고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유권자를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일 날 국회에서 비전 발표와 동시에 이제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준비된 행보를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뭐 저서도 발간을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책에는 이제 본인의 국정구상, 본인의 이제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들이 뭐 한 20여 명 가까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목전에 닥친 건 경선입니다. 그래서 경선 대비용 메시지, 또 경선 대비용 비전, 또 경선 대비용 어떤 뭐 캠페인 이걸 벌이는 것에 반해서 민주당도 경선이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 경선이라기보다도 본선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 캠페인 또 인선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뭐 출발선에서 이제 진지하게 좀 큰 걸음을 내디딘 그런 모습인데요. 장고를 이어가다가 불출마를 선언하는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서 김부겸 전 총리도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확실히 이재명 대세론 좀 더 커지는 걸까요? 그런 것도 고려됐던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그 너무 대선 후보에 대한 그 기탁금 돈의 허들이 높아요.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됐을 거라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한 거의 뭐 3주간의 경선을 가지고 쭉 가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현재로서 민주당에서 가장 높은데 여기에 내가 4억 원의 비용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부겸 전 총리는 국무총리도 지냈고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들러리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나머지 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식으로든 2등 전략이라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미래 정치 세력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더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그 과정은 캠페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시대 교체나 세대 교체에 대한 정확한 상징 자본을 각인시킨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지만 일국의 총리를 또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굳이 또 이렇게 당에서 지금 개헌론도 다시 또 물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나선다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는 백기종군하면서 김부겸 전 총리는 본인의 뭐 존재를 좀 입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 기탁금 4억 원이라면 그건 득표율에 따라서 그것도 경선 과정에서 못 받는. 그거는 이제 들어가면 보존받는 돈이 아닙니다. 보존받는 게 아니에요? 당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내고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담은 되겠네요. 4억 원이면 상당히 좀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아직 출마 여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출마 선언할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까지 그 상황으로 보면 아마 출마를 할 거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아직 이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대세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선 주자들이 좀 나서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각자가 지금 처해진 상황, 예. 또 앞으로의 정치 전망에 따라서 이 출마 여부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국무총리까지 지내셨고, 그리고 정치 인생의 거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 와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아니라면 딱히 뭐 그 뒤에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거센 상황에서 사실 뭐 경선 자체의 의미를 두고 출마하기에는 이미 이제 김부겸 총리가 쌓아온 정치 이력이나 이제 과거에 걸어온 길이 굉장히 무겁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김부겸, 김동연 이런 분들은 이번에 설사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이게 도움이 된다면 출마하는 것이 출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두관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한 건 김두관, 김동연 두 분만 했고, 그러니까요.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출마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출마하지 않겠나. 그래야 당내에서 뭐 이 차기 이미지도 쌓고 또 당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출마 예.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또 다른 두 분, 김동연 지사는 오늘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고, 김두관 전 지사는 어제 했고, 두 분이 근데 공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그 행보가 맞닿아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서 격려 전화를 받았다고 오늘 얘기를 했고요. 김두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예방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선 과정에 조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이 개입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김동연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뭐 대통령 후보 출마라는 큰 일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됐든 아니면 간접적인 어떤 메시지가 됐든 이걸 부각시키는 게 당의 경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고, 김두관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역구를 옮기긴 했지만, 그런 등등을 이제 감안했을 때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경선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 각자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키면서 당 경선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후보들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문 대통령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의미는 두지 않으시는군요. 네. 네, 현재까지의 이런 구도로 봤을 때 민주당 경선 흥행 많아야 뭐 4-5명 정도 출마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경선 흥행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전 좀 약간 선관위가 룰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현행 룰로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행 룰이 어떻게 되냐면 권리당원과 대의원 합산해서 50%라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받아서 50%라거든요.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거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거의 강성지층으로 다 거의 다 분포가 돼 있고, 설령 국민 선거인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탄핵 정국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에게 호감을 가질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 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조국 혁신당이 주장한 뭐 100%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는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뭐 좀 여론조사 비율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비명계 주자들이 이번에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인도 좀 제공하고, 실제로 그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좀 그런 대승적 포용력과 그런 좀 말하자면 수용력을 보여주는 게 전 이재명 대표의 앞날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오픈 프라이머리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그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야권의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출마해서 원샷 경선을 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도
다소는 좀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당 정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야권 전체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성사 가능성이 없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경선 룰을 이제 국민 참여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선관위가 구성이 안 됐고 룰 논의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관위 구성하고 룰 논의를 들어가 봐야 알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경선의 추세, 뭐 구도 여기에 뭐 커다란 변화나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어떤 룰로 하더라도 지금 뭐 이재명 이른바 대세론 여기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당내 후보들이나 관계자들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거기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6명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예비 경선 없이 그냥 바로 결선 형태로 후보를 선출하고 빨리 그냥 후보를 선출하고 본선 대비하자 이런 현실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뭐 추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경선이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신속하게 당 경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선 대비하자 이런 현실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문수 전 장관이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입당 절차를 마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확장성, 경쟁력, 이재명을 자기가 이기겠다, 깨끗한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경선에는 그러니까 대선에는 법칙이 일정한 법칙이 정당마다 다 있습니다. 뭐냐면 당내 경선은요.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입니다. 이게 승부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심을 안아야 되고 또 본선은 민심이 당심을 견인하는 선거입니다. 참 이 묘한 이 딜레마의 법칙이 그럼 뭐 이거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적용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인한 파면으로 인한 이 선거를 치르는 보궐선거의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딜레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뭐 내일 아마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1차적 안을 일단 첫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두 번째를 당원 50과 민심 50으로 해서 4자 경선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파이널 2명 체제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라 그러면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컷오프가 100% 국민 여론 경선이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변수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 이제 비대위가 어떻게 결정할지 받을 부분이겠지만 저는 어찌됐건 이 룰 세팅에 대해서 결국 국민의힘이 이 룰 세팅이 이번 대선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리고 후보 간 경쟁력을 어느 정도 좀 우열을 가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내일 룰 세팅이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벌써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5명 있고요. 아직 안 한 사람들 포함해서 많게는 2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그 전망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경선 룰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서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강의 그 윤곽은 나왔는데 이제 세부 룰에 대해서 아직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1차 경선, 2차 경선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보를 5월 3일에 확정을 하는데 그 각각의 이제 국민 참여 혹은 당원 참여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난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은 최종적으로 4인을 남겨서 후보 1인을 선출하는 그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4인이 아니고 2인으로 더 좁혀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후보의 확장성, 경선의 역동성 이런 걸 높여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조금씩은 갈릴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찬반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룰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러니까 2명이 남느냐, 4명이 남느냐 최종적으로. 그게 유불리가 어떻게 되나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2명은 절대 안 된다. 4명이 남아서 원샷 4인 경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2명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고정 지지층, 그러니까 당의 확고한 기반이 있거나 이런 후보들은 4명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제 50%가 안 넘어도 예를 들어서 한 30% 중반대를 가지고도 표가 분산되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후보들 간에 이 2인 경선으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됐을 때 유불리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당심에서 좀 앞서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상 탄핵이 현실이 되고 또 본선에 대비한 확장성을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당원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경선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좀 빠질지 그걸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분이 이제 한동안 국민의힘을 떠나 있었고 오늘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네. 막상 당 내의 기반이라는 게 이 탄핵 국면에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보다 이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당을 오랫동안 비웠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금 등등의 그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것도 이게 당신보다는 민심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여론조사죠. 지지층의 여론이고, 네. 이제 지지층 여론하고 또 이 당원들의 당심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여전히 앞서 있는 후보인 건 맞는데 마지막까지 본인의 그런 잠재력을 계속 발휘해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강성 보수 색채를 그동안에 띄워왔기 때문에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이제 그런 그 본인의 성향을 드러냈는데 그게 막상 본선에서는 강점이기보다는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도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들도 동시에 의식할 거여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2명이 남든 4명이 남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최대 20명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경쟁률이 좀 상당하거든요. 특히 그중에 주요 자치단체장들도 좀 대거 가세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장 1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마를 확정을 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민의힘에 또 기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1억 원입니다. 네. 1억 원. 그러니까 좀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허들이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접근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좀 동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사실 무주공산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다음에 당의 주류가 누구다. 그다음에 지금 당의 실질적 오너가 누구다.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일종의 권력의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각인을 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다면 본인들의 다음 스텝, 이른바 뭐 내년에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다른 형태로도 어쨌든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런 지금 시간, 솔직히 말하면 약 한 열흘간의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기타금을 내고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뭐 부고기사 빼고 다 나는 걸 바라시는 분들인데 이 정말 홍준표 시장 말대로라면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들이 장에 안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장이 가는 그 길이 비싸지 않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국민의힘은 다이나믹하고 역동성 있고 그다음에 더 긴장감 있게 가져가는 동인이 되는데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 1차 컷오프에서 아마 8명 이하로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2차 4명 파이널 그다음에 최종 2인 경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 일주일간 짧게 보여줘. 왜냐하면 이게 5월 16일이 제가 알기로 이제 컷오프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1차. 1차. 그러면 그날이면 실제 얼마 남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얼마큼 뚜렷하게 이분들의 자신의 메시지와 비전 이런 것들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사직을 놓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놔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광역단체장직을 유지한 채로 출마해서 최종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할 텐데 저는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놀랍고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중에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때 조금은 좀 망설이고 이른바 애도 기간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말 지나자마자 너도 나도 지금 앞다퉈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걸 보고 물밑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당 기간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도 있으셨지만은 이번 이제 대선을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 그 종착점으로 삼고 배수진을 친 이런 후보들이 아닌 그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 대선 경선을 보는 그런 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이제 광역단체장 공천에 있어서 또 치열한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후보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출마함으로써 몸값을 높이고 오히려 본인의 존재감을 이 과정을 통해서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로 이걸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광역단체장이 아니더라도 당권 도전 차원에서 대선 경선을 보는 후보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이 뭐 20명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숫자가 많으니까 역동적이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등장인물이 많다 그래서 드라마가 반드시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등장인물이 많아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들 무분별하게 출마하는 거 아니냐. 네.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는 출마가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선거가 닥쳤으니까 너도 나도 출마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당 네. 내부에서조차도. 최종적으로 몇 명의 후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듯이 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출마 의사들이 좀 네.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차 해가지고 8명 정도로 줄인다. 근데 8명 안에 들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출사표를 던지는 게 좀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룰 세팅이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출전을 할지 뭐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예. 거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이제 자치단체장들의 의자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지금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자꾸 거론되는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인데요. 어제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라고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기존의 주자들로는 네. 이 말하자면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전부 이제 국민의힘 기성의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안정적이고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보수와 진보 정권을 다 넘나들었고 안정감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 전문가고 국제 경제 전문가고 통상 전문가고 호남 출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조합을 놓고 보면 예.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반기문 총장, 유엔 총장 영입하려고 여권이 사활을 걸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영입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기에 낙마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내준 사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을 허리에 둘러서 쓸 수는 없다. 즉 코에 정확히 끼워서 했을 때 바느질이 되고 그게 탄탄한 옷이 되는 거지 급해서 그렇게 미봉책으로 그걸 이제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지금 절박성이 있는 건 아는데 과연 그게 당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확장하는 게임이 대선의 승리 법칙인데 네. 과연 그게 부합하느냐 이 측면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고요. 외부 영입 인사를 통해서 혹은 이제 검증된 사람인데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옹립을 해가지고 승부를 치러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기능주의적 정치 같아서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존속돼야 할 정당이고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한 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하는 이번에 대선 경선이 있어야지 조금 말하자면은 그 기능주의적으로 이걸 좀 평가하는 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 가서 한덕수 총리를 직접 만나고 거기서 이제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친윤계에서 그 한덕수 총리를 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뭐 그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 결국 지금 이제 출마하는 후보들로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이 정부의 형식적으로나마 2인자였습니다. 내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런 분을 영입하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물론 다른 측면으로 지금 뭐 이제 미국발 통상전쟁이나 이런 거에 그 대처하기에 적임자다. 그리고 이제 평생 경제 관료였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주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대선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근데 앞서 이제 반기문 그 전 총장 예를 들었듯이 정치적으로 검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당시 반기문 총장도 여론조사에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받았는데 국내에 귀국한 지 2주 만에 낙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 사례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친윤계가 자신들의 후보를 세워서 이른바 당내 이니셔티브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일종의 이제 당권용 발상도 한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도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또 한덕수 총리도 대권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 화요일이 후보 등록인데 만약 한덕수 총리를 경선에 참여시켜서 후보를 만들려고 한다면 특혜를 계속 부여해야 돼요. 다른 주자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
네, 일단 물리적인 시간의 가능성이 좀 낮게 보셨습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이후에 계속되는 이 정치권 후폭풍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오전에 출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현장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다. 또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걸로 좀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이 이런 논란을 예상 못하고 아마 저는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아마 사전에 검토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완규 그 법제처장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청문 과정이 좀 형해화돼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질의하거나 뭘 해도 임명하면 그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좀 적극적 권한 행사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좀 적극적인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흠결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아예 어떤 식으로든 낙마를 이끌어내거나 이런 게 맞는 거지. 권한대행의 사실 임명은 법적으로도 정리된 게 없고 우리가 해석할 뿐입니다. 이건 법 해석과 권한의 해석을 놓고 다툴 뿐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월 18일 이후에 이미선과 문영배 두 분의 권위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7인 체제, 나아가 9인 체제 완성을 민주당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적임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국회가 한번 받아서 제대로 된 검증 과정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분들에 대해서 혹독한 신고식을 한번 치러서 입증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가지고 한대행 보고 철회해라 마라 이거는 지금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국회가 권한쟁의를 한들 대통령 지명권에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해봐야 각하지. 그런 의미는 아무 없고 저는 이 부분 한번 민주당이 한번 적극적으로 수렴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것 자체도 권한 받기라고 그런 거고 이완규 후보 자체도 자격이 없다고 그러고 청문회도 거부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60일 뒤면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지금 임기 2달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어디까지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때문에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규범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거는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한덕수 총리 얘기해 왔습니다. 12월 26일 날 국회에 나와서 3명의 헌법재판관 국회 이거 왜 임명 안 하냐고 했더니 대통령 인사권 같은 그런 적극적 권한 행사 할 수 없다.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본인이 행사하겠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한덕수표 인사가 아니고 윤석열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정을 하루 전에 받고 하루 만에 지금 인사 검증을 끝냈다는 건데 그 자체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4월 7일 날 제안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 알박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권한 없는 이제 월권적인 위헌행위를 한 데다가 이완규라는 인물이 과연 적절하냐 여기에 있어서도 수많은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라는 것을 떠나서 12월 4일 날 내란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김주현 수석 등과 함께 이른바 삼청동 안가 비밀 회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제2의 내란을 거기서 계획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도 시인했지만 전화기를 다 바꿨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 고발도 됐고 입건도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돼서 기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내란 세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게 하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됐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법도 통과가 됐고 그 법은 소급 적용되도록 이 직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 스스로 본인의 권한이 아닌 권한을 행사한 것을 그 지적을 수용해서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가 인사청문 그 요청 자체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게 인사청문 요청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제출을 하면 국회의장이 이걸 수령해야 됩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수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는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이게 이완규 처장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다. 그건 맞죠. 지금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피의자 신분이 뭐 공직에 진출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실제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인데도 최상위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도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 그 사안이니까 그 사안은 제가 검증에 대한 영역이고 저 인사청문에 대한 영역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재단할 건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 이른바 사고의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유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정식 권위잖아요. 권위 자리에 없고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권위라서 좀 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헌법 소원도 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접수한 걸로부터 30일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법적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 대선 전국에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으로 될 것 같아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그 내란 심판이냐 아니냐 또 이런 또 프레임이 적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만 보완 말씀을 드리면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살해하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을 곧 피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피의자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원리나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고와 거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고 상태보다 거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60일 뒤에 대선이에요. 그다음에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는 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임명권을 지금 권한대행이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거리 상태는 길어도 2달이기 때문에. 네, 이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분 얘기 들으면 평론가 말씀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의원님 얘기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그 한덕수 대행이 적극적인 판단에 나서는데 뒤에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권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지명까지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오해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완규 처장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자신은 이미 공직선거 차관급 공직에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차관급 공직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다 받고 있고 또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뭐 저도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현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은 조금 아무래도 좀 그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지금 그 다른 분 그 지명된 판사 한 분은 그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된 적이 있어서 이미 인사청문 그런 과정에서의 그 인사검증은 여러 차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을 두고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뒤에 윤심이 있었고 이게 윤석열표 인사라고 주장하는 건 야권에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그게 꼭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때 지지율이 서로 좀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결기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죄 혐의자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제 그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년 뒤에 계엄을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도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단일화나 이런 것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저를 굉장히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주장을 통해서 내쫓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도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취업하지 못해서 꿈을 펴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안 됐습니다. 다만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미국 상호 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이 본격적인 대미 협상에 나설 정부의 큰 그림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논의돼 왔던 에너지와 조선 협력이라는 빅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발효된 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쏟아지는 질의에 안 장관은 우선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면서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는 대로 자신이 직접 다시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에 대해서는 동맹이라서 좀 특별히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겠다,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제가 지금 조만간에 미국을 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그 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협의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상 카드로는 에너지와 조선 분야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관세율 산출의 근거가 됐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량을 늘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조선 분야 협력을 통해 관세 유예나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있으면 에너지 협력과 조선 협력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 문제를 다루어서 큰 틀에서 빅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EU처럼 우리도 보복 관세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는 자해나 다름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FTA 무용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FTA를 계속 유지할 거냐, 파기선언을 할 것이냐. 유지를 해야 됩니다. FTA가 많이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유지해야 될 이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한다고 선언한 바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투에서는 진 적이 있어도 전쟁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여러 가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으로 더욱 튼튼하게 격상시켜 나가는 것이 슬기로운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최선의 방식은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길을 끈질기게 찾아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복관세로 강경 대응하는 나라도 있지만 게임 이론에서도 개별 플레이어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한편 당장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대행은 어제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가 겹쳐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김밥을 먹으며 우리 측 논점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정상 통화도 인터뷰도 상대국 반응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104%의 관세 폭탄을 위협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로 응수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현지 시각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부과하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상무부는 쉴드 AI와 시에라 네바다 등 미국 군수기업 6개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변국들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한다는 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난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앙 주변 공작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주변국 운명 공동체 구축에 집중하고 주변국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로 관세 전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열려 우군 확보의 성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여파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다시 폭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도 내놨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날 크게 반등했던 니케이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한 31,714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반영됐습니다. 米国政府による広範な貿易制限措置は日米両国の経済関係、ひいては世界経済や多角的貿易体制全体等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미국의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의 불합리한 지적에 대한 반박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서 미국 차를 볼 수 없다며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독일 차를 예로 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あるいはアメリカの車が全然走っていない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ドイツの車いっぱい走っておるのでありまして、別に私どもアメリカドイツに差をつけてお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 미국 차가 안 팔리는 것은 관세가 아니라 마케팅과 품질의 문제라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알려 수정해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도 관세 예외 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학생 100% 복귀로 정상화 가능성이 기대됐던 의대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에 이어서 의대생 단체가 잇따라 투쟁 지속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의대생이 복귀해 수업이 정상화되면 내년에 의대를 증원 전 수준만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들의 학칙대로 처리 방침에 대상 학생 100%가 복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의사협회 등은 다시 의료개혁 중단과 내년도 영명 증원 확정을 요구하며 의사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의대생 투쟁 복귀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등 5개 의대 학생 대표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고 정원이 3배 가까이 늘어 증원 혜택을 받아 입학한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마저 정부의 무리한 증원에 반대한다며 수업 거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의대 정상화 분위기 퇴보에 교육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생 수업 참여 상황을 보고 내년도 증원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만 내놨지 판단 시기와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정부 대신 발끈하고 나선 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꼼수 복귀에 내년 모집 정원을 동결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경실련도 목리를 부리는 의대생을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대로 처분해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오래 지연됐다며 박 대령의 빠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직 해임 취소를 통해서 진정하게 원래의 자리였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첫 변론 기일이 열리기까지 20개월가량 걸린 데 대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명령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의 결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 등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해병대 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박 대령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해병대 측은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첫 재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변론 절차를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특정 언론을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위원장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로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포천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황색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조심스럽게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방대원들은 문 앞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내부 환기를 시도합니다. 밤 9시쯤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버린다기보다는 그냥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셨는지. 학생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새빨간 불이 붙은 건물에서 시꺼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난리 났다 난리야.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공예품이나 공구 등을 보관한 창고 3개 동이 탔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서 포천시는 주변 시민들은 대피하고 일대 도로를 우회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서가는 굴착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마포대로에서 난 교통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 여행객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행사와 계약한 운전자가 운송비를 받기로 하고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승객을 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여행사가 지난 2023년부터 9개월에 걸쳐 외국인 여행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불법 운송해주고 한 건당 약 6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여행사 관계자와 운전자 등 63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 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상엔 대선 출마를 향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가 담길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모레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캠프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10명을 웃도는 잠재적 대선 주자를 보유한 만큼 1차 예비 경선 통과 규모가 특히 관심인데요. 8명이 남느냐, 4명이 남느냐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 등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유력 대권 주자만 2자릿수에 가깝습니다. 잠재적 후보까지 합하면 15명 안팎의 출사표가 예상되는 만큼 첫 번째 관전 요소는 1차 예비 경선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지입니다. 1차에서 8명을 추린다면 유력 주자들이 모두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4명으로 압축한다면 몇 명은 짐을 싸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은 당내 본 경선에서 4명이 맞붙느냐, 양자 대결로 가느냐인데 대체로 4자 대결 구도를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자 대결로 감정이 격앙돼 갈등이 터지면 민주당과의 진짜 게임, 즉 본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남은 변수는 국민과 당원의 의중이 각각 얼마나 반영되는가입니다. 1차 컷오프 때 민심을 100% 반영하고 이후엔 민심과 당심을 반반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만큼 초반 민심에 기대볼 것이고 김문수 전 장관처럼 당심이 강한 후보는 뒷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중도 확장력이 있는 후보는 다른 당 지지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유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거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언급을 자제합니다.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막판 양자 대결은 결국 흥행만큼은 끝까지 놓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의 권한 행사에도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역시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힘을 실으며 정작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104일 만에 출근하면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9인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지명 논란을 심리할지도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에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마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공정한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사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15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잠시나마 구인 체제가 완성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한 대행의 지명으로 헌법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에게 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같은 날 마용주 대법관도 지난해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지 103일 만에 대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자신이 내린 결론이 상식에 맞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요즘 사진을 이렇게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꾸는 게 유행이죠. 생성형 AI의 사용이 이렇게까지 대중화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란한 가족 모습부터 반려견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평범한 일상을 포착한 사진을 일본의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꾼 겁니다. 이 같은 이미지 만들기가 놀이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달 챗 GPT 국내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저도 챗 GPT에 사진을 올리고 지브리 만화 스타일로 바꿔달라는 명령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분이) 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그림이 완성됐는데 실제 사진보다 눈도 더 커지고 만화같이 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챗 GPT 제작사 오픈 AI는 누구나 손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의 민주화를 내세웁니다. Creatives, educators, small business owners, students, way more will be able to use this and do all kinds of new things with AI that they couldn't before. 하지만 AI 학습에 애니 작품들이 동일이 사용됐는지 생성형 이미지가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등은 논란입니다. 오픈 AI는 스튜디오 전체의 작품을 참고하는 거라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지브리 스튜디오에선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일본 문화청은 AI와 저작권 보고서에서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비슷할 뿐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 등 법적 분쟁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한 땀 한 땀 영혼을 담아 탄생한 만화가 순식간에 비슷한 AI 이미지로 재현되는 게 불편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박 8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오늘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회장은 출장 소감이나 성과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일본 출국길에 오른 이 회장은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비즈니스 미팅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의 일본 내 협력 회사나 일본 현지 법인과 판매점 등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경기 용인시 흥덕 IT밸리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 관리 주체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용인 흥덕 IT밸리 관리 지원센터와 방제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밤 흥덕 IT밸리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나 입주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차량 수십 대가 탔습니다.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명품 플랫폼 반란의 최형록 대표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고소당했습니다. 반란 입점 판매자 20명은 오늘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 대표 등에 대한 사기, 횡령 등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반란 측이 판매 대금을 유용해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제품을 납품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에이스, 내일의 연속 무실점 투구가 36이닝에서 중단됐습니다. 서재훈 코치의 기록에 8이닝이 부족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3회 롯데 전민재가 때린 볼이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나성범이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 계속된 원아웃 1, 3루에서 내일은 레이에스에게 병사를 유도했지만 1루에서 발이 더 빨랐습니다.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롯데의 득점. 지난해부터 이어오던 내일의 연속 무실점 투구는 36이닝에서 끝났습니다. 서재훈 코치 기록에 8이닝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더는 추가점을 주지 않고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I wasn't really thinking. I was trying not to think about it. But you know, I hope maybe I can start up a new one. But you know, it's an honor to even be, you know. 수비가 조금 부족했던 나성범은 타석에서 3회 2점짜리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키움은 선발 로젠버그를 앞세워 3연패를 끊고 LG의 4연승을 가로막았습니다. 로젠버그가 8회까지 삼진 13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타선에선 2회 송성문과 3회 이주형, 4회 박주홍이 차례로 공을 담장 밖으로 날렸습니다. SSG는 연장 11회 고명준의 희생타와 박성환의 적시타로 삼성을 3대1로 물리쳤고, 한화는 6회 최재훈의 희생타로 결승점을 뽑고 전날 두산의 한 점차 패배를 똑같이 서록했습니다. KT는 3회 장성우, 8회 강백호의 투런포를 앞세워 NC를 4대1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SK의 안영준이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안영준은 기자단 투표 결과 111표 가운데 89표를 얻어 같은 팀 선배 김선영을 제치고 MVP를 차지했습니다. 안영준은 올 시즌 평균 14.2점에 5.9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팀의 자밀 원희는 만장일치로 외국 선수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역시 SK의 전희철 감독이 감독상을, KT의 아시아 쿼터 카굴랑아는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가 대구를 5연패에 빠뜨리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광주는 전반 11분 첫 선발 출전한 강희수가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전반 추가 시간에 정교한 역습으로 오후성이 추가골을 넣어 후반 세징야의 골로 추격한 대구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퇴장으로 출장 정지를 강한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위로 뛰어올랐고, 대구는 9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다시 이끄는 대한축구협회 새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축구협회는 김승희 전무이사를 비롯해 27명으로 이루어진 제55대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회장에 박항서, 신태용 전 감독이 합류하고 이정효 광주 감독은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로축구 대전의 선두를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2025 시즌 K리그 첫 이달의 감독에 뽑혔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황선홍 감독이 올 시즌 첫 번째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감독이 이끄는 대전은 2월과 3월에 열린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해 최다 승점과 최고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해 바흐 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유 회장과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주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점차 날이 개겠는데요. 날이 개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아침에는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종일, 경기와 충남은 오전과 밤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부산과 울산, 제주도에도 밤 한때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북 중남부에는 늦은 오후에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호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새벽에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소형 선박 등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부산 13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대구 22도로 예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더 따뜻해지겠지만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